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를 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어린 시절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던 인간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아기 때 엄마와 같이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었지만 엄마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나중에 아빠한테 듣기론 제가 2살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빤 공장을 다니면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제 기억에 아빠의 웃는 얼굴만 있는 걸 보니 아마 저희 아빠는 힘든 와중에도 저한테 미소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아빠에 대한 것 말고 기억나는 게 또 있습니다. 영식이 삼촌이라고 아빠하고 정말 친한 친구분이 계셨거든요. 영식이 삼촌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서 저랑 많이 놀아주셨답니다. 하루는 영식이 삼촌이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현영아, 너 도미노라고 아니? 여기 있는 사진처럼 바닥에 이 조각들을 하나씩 세워서 넘어뜨리는 거야. 삼촌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저는 영식이 삼촌과 도미노 조각을 집중해서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손이 아무지지 못했던 제가 실수로 그만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삼촌, 이거 다 망가졌잖아요. 열심히 세웠는데. 현영아, 원래 도미노는 이렇게 한 번씩 쓰러뜨리면서 하는 거야. 그래야지 더 재미있거든. 이번엔 삼촌이 똑같이 다시 세워줄 테니까 현영이가 한번 제대로 쓰러뜨려 볼래? 대신 이번엔 울면 안 된다. 알았지? 영식이 삼촌은 저희 집에서 자주 아빠랑 술 한 잔씩을 하시곤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막걸리를 사들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삼촌은 그날 저를 보시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우리 현영이 볼 때마다 아주 예뻐 죽겠네. 나도 너 닮은 딸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난 아들밖에 없어서 이렇게 예쁜 원피스도 못 사주거든. 삼촌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예쁜 원피스 한 벌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핑크색 원피스라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우리 현영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기념으로 사주는 거야. 그리고 이건 용돈. 아빠한테 주지 말고 슈퍼에서 맛있는 간식 사 먹어. 알았지? 삼촌, 고맙습니다. 이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랑 아이스크림 사 먹을게요. 저는 영식이 삼촌이 올 때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저한테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진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모르고 친척이라곤 고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물론 고모도 저한테 잘해주긴 했습니다. 아빠가 가끔씩 절 데리고 고모 집에 놀러 가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았거든요. 고모한테는 딸 둘이 있었는데 저는 고모네 집에서 사촌 언니들이랑 그림을 그리며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언니, 이거 어때? 내가 그린 핑크나라 공주님이야. 왕관도 엄청 예쁘지? 우와, 진짜 잘 그렸네. 현영아, 내가 그린 것도 한번 봐줄래? 내가 그린 건 멋있는 이웃나라 왕자님이야. 키도 크고 잘생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저한테 끔찍한 시련이 닥치고 말았답니다. 저희 아빠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화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땐 너무 어려서 자세히는 몰랐지만 적어도 아빠가 제 곁을 영원히 떠났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고모의 손을 따라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어른들이 무척이나 슬퍼하더라고요. 아이고, 내 동생 두연아. 나한테 남은 친정 식구라고는 이제 너밖에 없는데 너까지 가버리면 어떡하니? 그런데 고모보다도 더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영식이 삼촌이었습니다.
영식이 삼촌은 땅을 치며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두현이 이놈아, 저렇게 어린 딸내미를 놔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나 어릴 때 저수지에 빠져 호적되는 날 네가 구해줬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평생 친구하기로 했었잖아. 네가 날 구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평생 보답할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영식이 삼촌은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이젠 아빠까지 잃었으니 어떡하니? 현영아, 삼촌이 널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당장 너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늘 널 지켜준다고 약속하마. 그러니까 앞으로 네 삼촌을 아빠라고 생각해. 알았지? 저는 펑펑 울면서 삼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은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저희 아빠를 보내드렸답니다. 그 후 고모가 저를 맡아서 키워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지옥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고모네 식구들이 예전처럼 잘해주는가 싶더니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집에 있었는데 둘째 언니가 양말을 신다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에이, 이게 뭐야? 양말에 빵꾸 났잖아. 엄마, 빵꾸 안 나는 양말 좀 사주면 안 돼요? 괜히 학교에 신고 갔다가 친구들이 보면 창피하잖아요. 알았어. 두꺼운 걸로 새로 사줄게. 그 빵꾸 난 양말은 현영이 신으라고 줘. 그러자 둘째 언니가 빵꾸 난 양말을 저한테 휙 던지더군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걸 왜 저한테 주나 싶었어요. 고모, 저도 빵꾸 안 난 양말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다 보이는데. 참나. 아,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니? 너네 집에서 가져온 양말도 몇 개 안 되잖아. 내가 너 때문에 빨래거리 늘어서 귀찮아 죽겠는데 그런 거라도 돌려가며 신어야 될 거 아니야. 고모가 성을 내며 말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방에 있던 고모부가 나오시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어린애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해야겠어? 아유, 현영아, 고모부가 양말 새로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고모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더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모와 언니들의 구박이 심해졌어요. 차별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하루는 고모가 자꾸 저보고 일찍 자라고 재촉을 하길래 억지로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모랑 언니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조용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휴, 내가 현영이 쟤 때문에 통닭 하나 마음 놓고 못 먹는다니까. 입이 하나 더 늘어서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너희들 오늘 통닭 먹은 거 현영이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겠지? 그 요망한 게 또 지만 안 사준다고 삐질 수도 있잖아. 그러자 둘째 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현영이 진짜 불쌍하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서 이런 것도 못 먹잖아. 엄마, 우리 다음에 현영이 몰래 피자 시켜 먹어요. 나 피자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 근데 다음에 피자 먹다가 현영이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아, 어떡하기 뭘 어떡해. 끝에 있는 빵 조각이라도 던져주면 되지. 저 조그맣게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겠어?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내용을 들었다는 걸 고모가 알게 되면 이 집에서 절 내쫓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가족들이 저 몰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군요. 그런데 고모부가 그걸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겠는지 어느 날 저만 데리고 나가 피자를 사주신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먹고 있는 절 보면서 미안한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고모부도 절 챙겨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저한테 힘이 되었던 건 영식이 삼촌이었어요. 삼촌은 가끔씩 저를 찾아와 밖에서 맛있는 걸 사주셨거든요. 하루는 삼촌이 저한테 햄버거를 사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영아, 고모 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 뭐 힘든 점은 없어? 삼촌은 언제나 네 편이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뭐든지 다 말해봐. 그게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있었으면 더 적응하기 쉬웠을 텐데 빨리 어른 돼서 저 혼자 살고 싶어요. 그래,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부모님도 없이 혼자 그 집에서 사는 게 쉽진 않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대견하네. 오늘 이렇게 만난 김에 우리 현영이 옷이나 한 벌 사줄까? 그날 삼촌은 저한테 옷도 사주시고 용돈도 5만 원이나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첫째 언니가 삼촌이 선물해준 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뭐냐? 야, 이거 내가 입으면 딱이겠는데? 언니, 그거 내 거야. 우리 아빠 친구가 나한테 사준 거란 말이야. 빨리 내놓으라니까? 아, 죽은 너네 아빠 친구? 죽은 사람한테도 친구가 있나? 뭐라고?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영식이 삼촌 우리 아빠랑 둘도 없는 친구야. 그리고 너네 아빠라니. 언니한텐 우리 아빠가 외삼촌이잖아. 외삼촌이라고 불러야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외삼촌이라고 부르든 너네 아빠라고 부르든 어차피 죽은 건 맞잖아. 야, 그 영식이 삼촌이란 사람이 혹시 용돈도 줬냐? 너 주머니 좀 한번 보자. 옷도 사주는 사람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줬을 거 아니야. 첫째 언닌 제 주머니를 억지로 뒤지더니 영식이 삼촌이 준 5만 원을 빼앗아 갔어요. 내놔. 그거 내 거란 말이야. 언니 고모한테 용돈 받잖아. 야, 쬐금한 게 무슨 용돈이 필요하냐? 됐고, 나랑 내 동생이랑 2만 원씩 가질 테니까 넌 10,000원만 가져. 그 정도면 슈퍼에서 간식 정도는 사 먹을 수 있잖아. 저는 너무 억울해서 발광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식사를 하시던 고모부가 첫째 언니한테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어딜 동생 용돈을 마음대로 빼앗아? 동생은 무슨 동생이에요? 엄마 아빠 없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뭐라고? 너 오늘 아빠한테 한번 회초리 맞아볼래? 현영이가 우리 집에 살게 된 이상 어엿한 네 동생이야. 너 한 번만 더 현영이 괴롭히면 아빠가 가만 안 둬? 알겠어? 고모부가 한바탕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첫째 언니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고모부는 미안하다면서 언니한테서 용돈을 빼앗아 저한테 다시 돌려주셨어요. 아마 고모부가 없었으면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차별과 멸시 속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말 하나 사주기도 아까워하는 고모가 제 학비를 대주겠습니까? 전 당연히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돈은 영식이 삼촌이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식이 삼촌이 입학 축하 파티를 하자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삼촌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화장품은 물론이고 옷과 가방 등 필요한 것들을 잔뜩 사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현영아, 부모님 없이도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너희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네가 이렇게 예쁘게 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삼촌이 너희 아빠 대신 널 많이 챙겨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여유가 좀 있었으면 네 등록금도 다 내주고 싶었는데 나도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많이 해줄 수가 없었어. 에이, 삼촌, 여기서 어떻게 더 해주신다고 그러세요. 이번에 등록금 낼 때 삼촌이 좀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저 어릴 때 이것저것 많이 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저 필요한 거 잔뜩 사주셨는데요. 전 삼촌이 저한테 해주시는 거 넘치면 넘쳤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항상 삼촌한테 감사해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저는 영식이 삼촌을 볼 때마다 아빠가 하늘에서 내려준 수호천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친구 딸을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저는 삼촌 덕에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취직을 하자마자 바로 고모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고모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저한테 생활비를 요구하더라고요. 사실 그때쯤 고모부가 일을 하다가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집안이 힘들어진 상태였거든요. 예, 현영아, 너 이제부터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나한테 보내라. 너 그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잖니. 너도 성인이 됐으면 키워준 값은 해야 되지 않겠니? 저는 어쩔 수 없이 한동안 고모한테 생활비를 50만 원씩 보냈어요. 어쨌든 절 키워주신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고모 집에는 웬만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물론이고 언니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둘째 언니는 25살 때 결혼을 일찍 해서 본인 가정 돌보느라 저한테 관심도 없었고, 첫째 언니는 아예 상종하기도 싫은 인간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맨날 립스틱도 진하게 바르고 다니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술집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저한테 잘해주시던 고모부를 뵈러 명절 때만큼은 고모네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명절 때 고모 집에 갔더니 첫째 언니가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넌 직장 다니는 애가 왜 이런 싸구려 가방을 들고 다녀? 너 그러려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대학 다녔냐? 야, 나를 좀 봐.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거든? 이런 천조가리 가방은 취급도 안 해. 다짜고짜 시비를 거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술이나 따르면서 번 돈으로 명품 사니까 그렇게 좋디? 난 언니처럼 더럽게 돈 벌어서 명품백 살 바엔 차라리 정직하게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에코백 살 거야. 야, 뭐가 어쩌고 어째? 나보고 더럽게 돈 벌었다고? 그럼 그게 더럽게 돈 번 거지 깨끗하게 돈 번 거야? 그렇게 당당하면 밖에 나가서 나 술집 여자요 하고 외치고 다니던가. 그리고 언닌 고모가 학비 다 내준다고 했는데도 공부하기 싫어서 대학도 안 간 거잖아. 난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내 힘으로 대학 간 거거든? 그러니까 괜히 이딴 걸로 시비 걸지 말고 언니 앞가림이나 잘해. 그러자 첫째 언니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질 수 없어서 언니의 머리를 마구 쥐어뜯으며 똑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 지켜보고 있던 고모가 저한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야, 너 지금 너 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술집을 다니든 어딜 다니든 그래도 언니야 언니. 아휴, 이런 천하의 못된 것을 봤나? 엄마 아빠 다 잃은 고알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다 해놨더니 은혜 이런 식으로 갚어? 뭐라고요? 고모 진짜 너무하시네요. 언니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왜 맨날 저보고만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 집에서 저는 불청객인 것 같으니까 이만 꺼져드릴게요. 제가 이 꼴 보기 싫어서라도 여기에 다시는 안 올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예전엔 고모부라도 나서서 화를 내주셨는데 고모부도 나이가 드시고 몸이 불편해지시다 보니까 예전처럼 큰 소리를 못 내시더군요. 이제 제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저도 제 앞가림은 스스로 할 수 있으니 이제 그 집안에는 발길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저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가 되었죠. 제가 다니던 회사에 저랑 동갑인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현영아, 너 혹시 우리 오빠 만나볼래? 우리 오빠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 그 친구는 자기 친오빠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까 저랑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친구네 오빠가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한 거였어요. 원래 오빠들은 여동생한테 그런 부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네 오빠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오빠는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이었는데
수줍음이 많은 성격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 대화를 하는데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거예요. 저기,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어머, 그럼 일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 사무실에 여자 손님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사무장이면 손님들이랑 상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랑 현영 씨랑은 다르죠. 제가 워낙에 숙맥이라서요. 남편은 긴장을 많이 했는지 손까지 덜덜 떨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순수해 보이고 귀엽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고 수줍은 성격 속에 남편의 듬직한 모습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1년 정도 만났을 때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기로 한 걸 알고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영아,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새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오글거려. 에이, 둘이 있을 땐 편하게 불러도 돼. 뭘 그런 걸 따져. 안 돼. 그러다가 걸리면 오빠가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야. 우리 오빠가 평소엔 착하지만 화나면 엄청 무서워. 이제 곧 시누이가 될 제 친구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절 좋아하셨어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편견을 가지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잘해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화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꽃 하나가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저 이렇게 귀여운 꽃은 난생 처음 봐요. 아, 그건 은방울꽃이야. 너 은방울꽃의 꽃말이 뭔 줄 아니? 언젠가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라는 게 은방울꽃의 꽃말이란다. 우와, 이 꽃처럼 꽃말도 진짜 예쁘네요. 아버님은 그런 걸 어떻게 다 아세요? 난 그만큼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다 알지. 그나저나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네가 사소한 것에도 감동을 잘하는 아이인 것 같더구나. 밥 먹을 때 깻잎 한 장 떼어준 걸로 그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 그동안 부모님 잃고 고모 댁에서 살았다며? 말론 괜찮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외로웠을 거 나도 잘 안다. 사실 나도 고아원 출신이거든. 네?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래서 네가 살면서 어떤 서름을 겪었을지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이제 곧 너도 우리 식구가 될 테니 앞으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 은방울꽃의 꽃말처럼 언젠가 반드시 행복해지는 순간이 올 거야. 네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나랑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잘해주마.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몬에서 같이 살았어도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안지도 얼마 안 된 시아버지가 제 가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한테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부모님이 저랑 남편을 데리고 동물원에 간 적도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고몬에서 살면서 이런 데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30살이 넘은 지금 동물원에 가니까 아이처럼 너무 신나더라고요. 우와, 어머님, 저기에 진짜로 기린이 있어요. 키 진짜 크다. 저 동물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아이고, 우리 애비 며느리가 이럴 때 보면 참 천진난만하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생각도 나는 게 오길 잘한 것 같아. 앞으로도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어디든지 다 얘기해. 우리가 다 데리고 가주마. 저는 그날 시부모님이랑 같이 솜사탕도 사 먹고 핫도그도 사 먹으면서 정말 즐겁게 놀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30이 넘은 나이에 뭘 이런 걸 가지고 행복해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경험이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족들이랑 같이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이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 이후에도 놀이공원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같이 가주시더군요. 저는 남편을 만나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 날짜를 잡았고 고모부한테 전화해서 결혼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고모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현영이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청첩장 꼭 보내주고 결혼 준비 잘하거라. 알겠지? 고모부는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예전의 고모부가 아니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없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고모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고모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따발총같이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예, 너 결혼한다며? 넌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키워줬더니 네 고모부한테만 말하고 나한텐 입 싹 닦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네 신랑 얼굴 좀 한번 보자. 시간 내서 우리 집에 한번 데리고 와. 싫어요. 제가 그 집에 안 간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괜히 갔다가 또 저한테 무슨 막말 하시려고요? 참나, 넌 내가 맨날 막말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아냐? 내 조카가 결혼을 한다는데 조카 사이한테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지. 저는 너무 가기 싫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고모네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은 제가 고모네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남편과 함께 고모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고모가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린 걸 처음 봤거든요. 고모는 웃는 얼굴로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아이고, 인상도 훤하고 듬직해 보이는 게 아주 마음에 드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똑똑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봐. 아, 제가 변호사 준비를 잠깐 했었거든요. 합격은 못했지만 사무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사무장이면 돈도 잘 벌겠네. 그나저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꽃을 워낙 좋아하시거든요. 화원이면 그 비닐하우스에서 꽃 키우는 거 말하는 거지?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그 화원이 돈 좀 된다던데 부모님이 재산이 상당히 있으시겠네. 다짜고짜 시부모님 재산 조사까지 하는 걸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그 뒤에 펼쳐졌어요. 고모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희 남편한테 이러는 겁니다. 사실 내가 자네를 우리 집으로 부른 이유가 따로 있네. 자네도 현영이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우리 현영일 8살 때부터 키웠어. 부모 일은 그 어린 것이 너무 가여워서 뼈가 부서지도록 아끼고 아끼면서 키웠다고. 현영이가 힘들어할 땐 따뜻하게 안아주고 슬퍼서 또 울 땐 눈물을 닦아주고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밤늦게 달려가서 사다 주면서 그렇게 25년을 키웠어 내가. 아, 그러셨군요. 저희 현영이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현영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집 양반이 저렇게 늙고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누추하게 살고 있네. 그래서 자네랑 현영이가 우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뜬금없는 고모의 말에 너무 놀라서 되물었어요. 고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보고 도와달라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가 나한테 딱 2억만 다오. 지금 대출금도 많고 생활비도 없어서 너한테 손을 안 벌리면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어. 너도 알다시피 너희 언니들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질 않니? 내가 아주 죽겠다 죽겠어.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도대체 2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건데요? 내가 어제 곰곰이 계산을 해봤거든. 그동안 네가 썼던 식비랑 생활비, 교육비에다 내가 너 돌봐줬던 비용까지 하면 2억이면 되겠더구나. 내가 널 키운 기간이 얼만데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저희 남편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착한 척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당당하게 2억이라는 큰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고모,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큰돈이 어디 있어요? 한 번에 주기 힘들면 나눠서 줘도 된단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매달 165만 원씩 10년 동안 주면 거의 2억 가까이 되더라. 네가 다달이 우리한테 165만 원씩 주면서 우리 노후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고모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고모,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길게도 하시네요. 165만 원씩 10년 동안 달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고모가 나한테 뭘 해줬길래 내가 그렇게 큰 돈을 고모한테 줘야 되냐고요? 내가 널 여태까지 먹이고 재우고 입혀줬잖아. 넌 내가 고생한 거 생각도 안 하니? 내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키워줬으면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모가 날 얼마나 잘 키워줬길래 그러는데요. 내가 힘들어할 때 안아줬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아빠 없이 외톨이로 살면서 힘들 때마다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기만 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울 때 눈물을 닦아줬다고요? 도대체 언제요? 내가 혼자 울다가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기라도 하면 시끄럽다고 막 소리나 질렀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줬다는 그 말. 너무 황당해서 웃음도 안 나오네요. 저한테 치킨 한 조각 주는 게 아까워서 저 일찍 재우고 가족들끼리 배달 음식 시켜 먹었던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한 번은 다 먹고 뼈만 남은 족발 저보고 먹고 치우라고 한 적도 있었잖아요. 겨우 그거 주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없는 얘기를 지어내면서 헛소문을 퍼뜨려? 제가 도대체 뭘 지어냈는데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언니들은 계절마다 삐까번쩍하게 새우 사줄 때 저한텐 다 해지고 구멍난 옷만 입으라고 했잖아요. 언니들이 제 물건 다 뺏어가고 망가뜨릴 때도 언니들 편만 들었잖아요. 제 옷 빨래해주는 것도 귀찮다면서 저만 손빨래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머, 얘가 미쳤나? 갑자기 왜 이래? 날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드네. 그럼 고모가 못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에요? 고모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진 이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안다고요. 고모부,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고모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시더라고요. 그러자 고모가 고모부 팔뚝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왜 말을 못해? 현영이 애가 조카 사이 앞에서 날 망신 주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자 고모부는 어렵게 입을 떼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휴, 제발 작작 좀 해. 솔직히 현영이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당신 그동안 그 어린 현영이 데려다가 괴롭혔으면 됐지. 왜 결혼한다는 애 앞길을 망치려고 그래? 현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런 집구석에서 자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 고모부가 그렇게 말하자 고모는 입을 꾹 닫더군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를 들은 남편이 충격을 심하게 받은 것 같았어요. 시뻘개진 얼굴로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모님, 오늘은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유, 왜 벌써 가려고 그래? 밥이라도 더 먹고 가지. 아니요, 이런 분위기에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키워준 값 내라고 저희한테 청구서를 내미시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그 청구서에 대해선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현영이 눈에 다시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영아, 가자. 남편은 그렇게 절 데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동네 선술집에서 남편이랑 술 한잔 마시면서 그동안 고모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을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진작에 다 밝혔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 지금이라도 내 사정 알았으니까 오빠가 파혼하자고 하면 받아들일게.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저는 남편이랑 만나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그놈의 집구석 절대 용서 못해. 난 현영이 네가 고모네 집에서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난 너를 선택한 거지 너희 집안을 선택한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그런 못된 집구석에서 자랐다고 해도 나한테 너뿐이라고. 나 현영이 네 눈에 눈물 흘리겐 그 인간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영식이 삼촌이 생각났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건 바로 영식이 삼촌이었으니까요. 마침 남편도 삼촌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하길래 삼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삼촌은 제가 남편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있는 술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시간 뒤 삼촌이 도착하시고 저희 남편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아이고, 자네가 우리 현영이 남자친구인가? 인상이 선해 보이고 덩치도 듬직한 게 너무 마음에 드는구만. 내가 안 그래도 현영이가 자네를 언제 소개시켜 주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네. 그렇게 저희는 술을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술을 먹고 나자 삼촌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영아,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아까 네가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아 보여서. 그 말에 저는 순간 서러워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어요. 삼촌, 저 고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고모네 집에서 살면서 매일 그 집을 탈출할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글쎄 돈까지 내놓으래요.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2억이나요. 여태까지 키워줬으니까 키워준 값으로 내놓으라는데 너무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뭐야? 너 보고 2억을 달라고? 아니, 조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도 아니고 같은 피줄끼리 그러면 안 되지. 저 사실 삼촌한테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집에 살면서 서러운 일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차별은 기본이었고 매일 구박받고 살았다고요. 삼촌이 저한테 선물해준 옷이나 용돈도 언니들한테 뺏긴 적도 엄청 많아요. 그러자 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리시더군요. 그리고 한참이나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쉬시더니 갑자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려쳤어요. 잠깐만, 너희 고모가 너 보고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거지? 그거 좀 이상한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윽고 삼촌은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얘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영아, 사실 너희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있었어. 사망보험금에다가 공장에서 나온 산재 보상금도 있었거든. 그래서 너 고아원에 갈 뻔한 거 너희 고모가 법정 후견인을 자처하고 나선 거야. 너 내가 너희 아빠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거 알지? 그래서 너희 고모랑도 잘 알고 지냈는데 너희 고모가 널 데려가면서 나랑 약속도 했었어. 친딸처럼 잘 키워줄 거라고. 그래서 너희 아빠 돈으로 여태까지 너 키운 건데 키운 값을 또 달라고 한다고? 네? 고모가 저희 아빠 재산으로 절 키운 거라고요? 그래. 어린이가 그 돈을 관리 못하니까 너희 고모가 후견인으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널 키운 거야. 아휴, 난 네가 언니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고모하고 마찰이 조금 있을 뿐인 줄 알았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떻게 지 조카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안 되겠다. 내가 아주 당장 그 인간한테 쫓아가서 박살을 내버려야겠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삼촌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요, 이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아시죠? 제가 좀 알아보고 직접 처리할게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다음날 혼자 고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갔다 오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남편이 증거로 쓴다면서 고모랑 대화한 내용을 다 녹음해 왔거든요.
그 녹음 파일 속에서는 남편이 고모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고모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어제 저희한테 현영이 키운 값 달라고 청구하셨죠? 그런데 고모님께서 여태까지 법정 후견인 자격으로 현영이 키워주신 거 아닌가요? 현영이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참나? 자네, 그거 따지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나? 네, 따질 건 제대로 따져야죠. 어제 현영이 식비 말씀하셨죠? 한 끼 식비 5천 원씩 따지면 세 끼에 15,000원, 한 달이면 45만 원, 1년이면 540만 원이네요. 그럼 20살까지 12년 동안 6,480만 원입니다. 20살 넘어선 현영이가 아르바이트해서 썼으니 포함시킬 필요도 없고요. 거기다가 교육비도 말씀하셨죠? 교육비라고 해봤자 학생들은 국가에서 다 보조가 되기 때문에 넉넉 잡아 3, 4천으로 잡는다 쳐도 총 1억이에요. 그런데 2억 원을 요구하시는 근거가 도대체 뭐죠? 아니, 그건 뭐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다는 거지. 그렇게 큰 돈을 청구하면서 대충 계산하시면 안 되죠. 법정 후견인 신청하실 때 피후견인 재산 목록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도 저한테 좀 보여주시죠. 아버님 돌아가실 때 도대체 얼마 받았고 현영이 키우면서 얼마 썼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현영이 때문에 쓴 통장 내역이랑 카드 지출 내역 전부 다 보여주세요. 아버님한테 받은 돈이랑 고모님이 현영이 키우면서 지출한 돈이랑 계산해봐서 부족하다면 제가 부족한 만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는 게 있다면 그 돈은 저희한테 주십시오. 아유, 뭘 그런 걸 그렇게까지 따지고 그래. 자네,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면 못 쓰는 거야. 고모님도 현영이한테 키워준 가 받고 싶어서 다 계산해 보셨다면서요. 고모님이 먼저 저희한테 청구서를 내밀었으니까 저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식이 삼촌분한테 들었는데 현영이 성인 되면 남은 금액을 전부 돌려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건 따지고 누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계산하고 깔끔하게 해결하시죠. 그러자 고모는 완전히 놀라 자빠진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아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더니 왜 이렇게 무섭게 따지고 들어? 누가 보면 법원에서 검사가 날 신문하는 것 같잖아.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어른이시면 돈에 있어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걸 더 잘 아시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싫으시면 그냥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고소라도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뭐? 고소? 아니, 무슨 이런 것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그래? 왜요? 고소한다고 하니까 양심에 찔리세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고모님이 저희한테 2억을 청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고모님,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현영이 돈 보고 키워주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불쌍해서 부모 잃고 혼자가 된 조카가 안쓰러워서 키우신 건가요? 그러자 고모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것 보세요. 우리 현영일 돈으로만 보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민사소송 한번 당해보시겠어요? 아닐세. 내가 그 돈을 안 받겠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말게. 그 돈을 안 받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장 현영이한테 사과하세요. 그 어린 나이에 갖은 차별과 핍박을 당하면서 상처 많이 받았을 불쌍한 우리 현영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라고요. 제가 일주일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사과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걸어도 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녹음 파일은 그걸로 끝이 났어요. 남편은 저 대신 고모를 호되게 혼내주고 왔더군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모한테서 연락이 오더니 만나자고 하더군요. 제가 고모네 집으로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어린 너한테 내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너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구나. 저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서러운 일들이 폭발하듯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모,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저 이 집에 살면서 늘은 거 눈치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언니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시냐고요. 고모, 제가 뭐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잖아요. 비싼 옷에 비싼 음식 사달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울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있어요? 저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한 번이라도 와주신 적이 있냐고요. 전 이 집에서 한 번도 제가 고모네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고모랑 언니들이 절 그렇게 대했으니까요. 전 8살 때부터 쭉 이 집에서 외톨이였다고요. 그러자 고모가 처음으로 저한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낳은 조카인데 내가 돈에 미쳐가지고 그랬던 것 같구나. 너도 알다시피 내 성격이 워낙 모질고 이상하잖니. 진작에 내가 반성하고 너한테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사과하는 것도 정말 미안하구나. 현영아, 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마. 앞으로 난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해서 잘 살거라.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고모부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현영아,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끝까지 너한테 힘이 되어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 그동안 우리 가족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 시집가고 나면 우리 같은 건 잊고 살거라. 더 이상 우리 가족은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네 인생을 살아. 이번에 보니까 네가 남편감을 참 잘 구했더구나. 옳은 말만 하고 너무 듬직한 게 네 짝으로 아주 딱이야. 저는 그런 고모와 고모부 앞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서러웠던 그 세월들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이후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고모는 결혼식에 안 오고 고모부만 조용히 축의금 30만 원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혼주석에는 절 끝까지 지켜주신 영식이 삼촌이 앉으셨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언니들 소식을 들어보니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언니는 계속 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작은 언니는 결국 이혼해서 고모 집에 다시 들어갔대요. 고모는 이제 고모부도 챙기랴 작은 언니도 챙기랴 아마 뼈가 빠지게 힘들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고모가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를 키울 때 쓴 돈보다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 더 많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돈은 없는 셈 치고 앞으로 안 보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같이 산 가족인데 안 보고 사는 절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새 인생을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고모네 식구들은 있고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TV만 봐도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움을 하고 연을 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비록 그 상황들을 모두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사연을 듣는 다른 분들은 가족끼리 싸움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